외로워서 다시 사랑을 선택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쌓아온 행복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그립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을 누군가가 그리워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적막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는 다시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이 나이에라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로움의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사랑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 과연 두 번째 행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평생의 평온을 깨뜨리는 덫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욕심으로 한 번의 선택을 하면 평생의 근심이 된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마음의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을 괴로움으로 바꿔놓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정뿐 아니라 재산과 건강, 가족, 법적 책임까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인연이 어느 순간 서로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 뭐하냐는 주변의 말에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서둘러 내린 결정이 오히려 평생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외로움보다 무서운 노년 재혼의 함정, 그 속에 숨어있는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의 위로가 평생의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죠. 첫째, 경제적 갈등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새 배우자의 손에 넘어가는 일 실제로 흔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노후 자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모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낸 뒤 3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독립해 잘 살고 있었고 김 씨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난 65세 박모 씨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박 씨의 따뜻한 말에 김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며 결국 허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건데요. 김 씨는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하지만 재혼 후 1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우리가 부부인데 왜 통장을 따로 쓰느냐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김 씨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꿨고 예금 계좌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박 씨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성격 차이예요.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공동계좌의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박 씨의 주장은 정당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황혼이혼 중 상당수가 재혼 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한 뒤 찾아오는 고독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냉정한 판단력은 흐려지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의 결혼과 노년의 재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재산을 만들어 가지만 노년의 재혼은 이미 각자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간과합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발생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도 생깁니다. 사랑만 믿고 법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식과의 갈등입니다. 부모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 행복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쌓이면 가족 관계는 금이 갑니다. 재혼 배우자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본인도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당신 돈 때문에 결혼했나?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재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한 황혼 재혼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먼저 재혼 전 반드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서로의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계약서냐고 반발하는 상대방이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불안을 이해하고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둘째, 재산은 가능한 한 별도로 관리하세요. 공동명의 공동계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함께 쓰는 것과 재산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셋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혼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자식들의 우려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재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미리 밝히세요.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지키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자식들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뉘고 배우자와 자식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2년 이상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경제 상황, 자식과의 관계, 금전관념, 생활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급하게 결정한 재혼은 급하게 후회로 바뀝니다. 72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통장을 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이게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외로움쯤은 참을 수 있더라고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평생 일궈온 삶의 결실은 더욱 소중합니다.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는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둘째, 상속 문제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갈등은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한쪽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 문제로 가족이 찢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상담실. 68세 최 모 씨와 그의 두 아들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혼한 계모, 그 여인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모가 전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럼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와 고작 10년 살았어요. 우리는 4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 여자가 절반 가까이 가져간다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명백한 법정 상속권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1년이든 20년이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1인보다 1.5배 많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약 43%를 가져갑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약 33%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우리가 대학 등록금 대고 병원비 내고 그렇게 모은 건데 자녀들의 울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은 차갑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또 어디로 갈까요? 만약 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친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의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정모 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재혼한 배우자 김 씨와 함께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8억 원 중 김 씨가 3억 5천만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정 씨와 남동생은 각각 2억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김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친딸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상속받은 3억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까지 합쳐 약 4억 원이 김 씨의 딸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저 사람 손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한모 씨는 재혼한 아버지를 15년간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했고 한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계모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간병을 못한다며 따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는 재산의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여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눈다고요? 한 씨는 기여분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인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 씨가 받은 추가 상속분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이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재혼 안 하셨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효자의 마음가짐은 아닌데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설마 내가 먼저 죽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재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미룹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유언장이냐?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유언 능력을 잃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도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기 민망하고 자식들도 선뜻 묻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라고 물으면 돈 밝히는 자식으로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 엄청난 갈등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어디로 갈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이만큼, 자녀들에게는 이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류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최소한의 몫은 돌아갑니다. 이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세요. 신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고려하세요.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문제가 있지만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직접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재혼 전 혼전계약서에 상속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상속 재산은 각자의 친자녀에게만 간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비극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세요.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재산 문제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몇십만 원의 상담료가 나중에 수억 원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74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유언장 쓰는 거였어요. 공증 사무소 가서 변호사 앞에서 또박또박 적었죠. 아내한테는 생활비 충분히 갈 만큼만, 나머지는 전부 애들한테. 아내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 뒤로 애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얼굴 붉히며 재산 다툼하는 자녀들, 그 모습이 편안하십니까? 재혼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녀들이 떠안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혼이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준비된 재혼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과 간병의 부담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설렘이 아니라 서로의 병수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서로 의지하자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짐이 되었는가로 변하죠.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병원 복도. 71세 송모 씨가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재혼한 지 4년 만입니다. 남편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송 씨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등산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송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병원과 집만 오가요. 제 허리도 안 좋은데 남편 휠체어 밀고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었어요. 이것이 황혼 재혼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60대에 재혼하면 70대엔 병원 신세를 지고 80대엔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지 못하지만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치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나이가 들수록 질병은 늘어나고 몸은 약해집니다. 젊은 부부는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독감에 걸려도 일주일이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질병은 다릅니다. 한번 쓰러지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간병의 무게는 고스란히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윤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혼 3년 차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려니 했습니다.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을 까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제는 저한테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왜 자요? 라고 하더라고요. 윤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기억 못해요. 제 전 부인은 30년을 함께 살다 갔어요. 그 추억,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3년의 기억마저 사라진 사람을 위해 제가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잔인한 질문이지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전쟁입니다. 하루 24시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려 하고 한밤중에 집을 나서려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듭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니 죄책감이 들고 집에서 돌보자니 자신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윤 씨는 결국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가요? 하지만 저도 당뇨가 있고 심장도 안 좋아요. 제가 쓰러지면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윤 씨의 아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그분 자식들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왜 요양원 비용을 다 내세요? 법적으로 부양 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재혼 배우자의 병수발을 친자녀만큼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3년, 5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산의 73세 강모 씨는 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재혼 1년 만에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속인 거예요. 가끔 손이 떨린다고 했을 뿐
파킨슨병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강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걷기 힘들어하고 밥 먹기도 어려워하고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저도 건강할 때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간병만 하고 있어요. 강 씨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병든 남편 버리고 도망간 여자라고 하겠죠. 그게 무서워서 못 떠나요? 간병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더 심각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재혼하신 분들이에요. 배우자가 면회를 오는데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후회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의 갈등입니다. 송 씨의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은 그분 자식들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왜 허리 아픈데 그렇게까지 하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송 씨는 법적인 배우자입니다. 방치하면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성껏 돌보자니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친자녀들은 원망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간병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24시간 고용하면 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비, 약가, 간병비를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윤 씨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치면 2억 4천만 원이 들어요. 제 노후 자금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세요. 그리고 결과를 서로 공개하세요. 숨겨진 질병이 있다면 미리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냐고 말하는 상대방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병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세요. 혼전계약서에 중증 질환 발생 시 각자의 자녀가 주 간병인이 된다. 또는 요양병원 비용은 환자의 재산에서 충당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비극을 막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하세요. 국민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병비는 여전히 부담이 크므로 추가 간병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만약 재혼 배우자가 아프면 누가 돌볼 것인가를 미리 논의하세요. 불편한 대화지만 나중에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자신이 70세인데 65세와 재혼한다면 5년 후 둘 다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간병할 여력이 있는지,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70세 이모 씨는 재혼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당뇨에 고혈압이 있더라고요. 저도 무릎이 안 좋고요. 우리 둘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서로 병수발하다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대신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낭만적인 노년이 아니라 병원 복도를 오가는 고단한 일상이 됩니다. 재혼을 꿈꾼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상대방이 내일 쓰러진다면 나는 10년간 간병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망설여진다면 재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붕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바라지만 새 배우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멀어지고 평생의 신뢰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45세 김모 씨가 친구들 앞에서 넋두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 지웠어. 이제 안 받으려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버지랑 사이 좋았잖아. 김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재혼하시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명절에도 안 오시고 손주들 생일도 까먹으시고 전부 그 여자 눈치만 보셔. 40년 키워준 자식보다 3년 산 여자가 더 중요한가 봐. 이것이 황혼재혼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 바로 가족의 해체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재혼한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합니다. 그중 32%는 거의 연락을 끊었다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재혼 한 번으로 남처럼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산의 69세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남 1녀 중 장남으로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계실 때 매주 찾아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생신, 기일, 명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야. 내가 왈가왈부할 일 아니야. 박 씨는 결국 반대를 접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명절에 아버지 댁을 찾아가면 새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근데 미리 좀 말씀하시지. 그 표정에는 왜 왔느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박 씨와 대화하다가도 새 어머니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 가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고. 아, 그건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 우리라는 단어에 박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들보다 3년 산 여자와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데리고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새 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오시는 줄 몰랐네요. 우리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또 오너라. 박 씨는 그날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버지 생일을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왜 안 만나고 가요?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버지께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효자 노릇 40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제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새 배우자의 경계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전처의 자식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인천의 66세 최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랑 단둘이 대화하는 걸 못 견뎌해요. 항상 중간에 끼어들어요. 여보, 그거 말고 이거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제가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새어머니가 받아요. 아버지 전화인데도요. 두 번째는 부모의 태도 변화입니다. 새 배우자를 의식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하고 너무 친하면 새 배우자가 서운해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72세 정모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당분간 자주 오지 마라. 내 새엄마가 불편해 하시더라. 딸은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평생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이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과의 단절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 관계마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43세 이모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놀고 할아버지는 손주들 보는 게 낙이셨어요. 근데 재혼하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요즘 바빠서 못 본다. 나중에 보자 이러시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손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들을 만나지 않는지, 왜 전화도 안 받으시는지. 아이들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명절과 기념일의 갈등입니다. 설날, 추석, 생신. 가족이 모이는 날이 오히려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할까요? 새어머니 집에서 할까요? 새어머니 자녀들도 오나요? 재산 이야기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로 명절이 두렵고 불편해집니다. 결국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임종의 순간입니다. 광주의 67세 강모 씨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새어머니가 면회를 못 오게 막았어요. 아버지가 편히 쉬셔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옆에 없었어요. 평생 후회로 남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간의 냉랭한 분위기, 재산 이야기, 상속 다툼, 아버지의 죽음조차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재혼하시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새 배우자가 불편해하더라도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지키세요. 명절, 생일, 기일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새 배우자에게는 명확히 말하세요. 내 자식들은 내 인생의 일부야. 당신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재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 세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선을 긋는 것은 필요합니다. 재산 문제, 간병 문제, 상속 문제를 미리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행복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주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재혼 전에, 재혼 후에도 계속해서 대화하세요. 불편한 이야기도 꺼내세요.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집니다. 74세 한모 씨는 재혼 5년 차입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비결이요?
간단해요. 매주 토요일은 제 자식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아내도 이 약속을 존중해요. 명절은 당연히 제 자식들 집에서 보내고요. 아내 자식들도 따로 만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했어요. 가족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재혼으로 새로운 가지를 뻗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뿌리를 자르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법적 책임에 덧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한쪽의 빚, 세금, 간병 의무까지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하는 법적 결합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릅니다. 70세장 모 씨가 집배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국세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납세액 독촉장 8천만 원? 장 씨는 평생 세금을 성실히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국세청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의 체납 세금입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셔서 독촉장이 발송됐습니다. 재혼한 지 2년 된 남편의 빚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혼 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 세금 체납이 8천만 원이라던데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당신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장 씨는 연대납세 의무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갚지 못하면 장 씨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푼푼히 모은 예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이게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이 결혼의 법적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재혼해도 재산은 별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두 사람은 하나의 법적 공동체가 됩니다. 민법 832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민법 840조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839조 2 연대책임. 이 조항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68세 오모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혼 3년 차 오 씨는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파산하면서 남편에게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보증을 선 줄도 몰랐고 빚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채권자는 오 씨의 재산도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채무라 직접 책임은 없었지만 남편 명의로 된 집이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재혼할 때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사랑의 증표라고.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결국 오 씨는 집의 절반에 대한 지분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이 남편의 빚 때문에 반쪽이 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2세 신모 씨는 재혼 1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차에 보험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남편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신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도 없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은 일상가사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 씨는 결국 1억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재혼만 안 했어도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간병 의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의 67세 남오 씨는 재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속은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버리고 이혼하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혼을 쉽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간병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없나요? 6개월 산 사람을 10년, 20년 돌봐야 한다고요?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826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이 나 씨를 올감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인천의 71세 배모 씨는 재혼 후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간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연금만 받아서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남편 소득이랑 합쳐지니까 갑자기 세금이 1천만 원이 넘어요. 남편은 자영업자로 소득이 많았지만 사업 자금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의 예금에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내 돈으로 남편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5배로 올랐습니다. 상속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한정 승인입니다. 광주의 69세 조모 씨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2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안에요.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조 씨는 결국 남편의 빚 2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남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합니다. 외로움에 설렘에 눈이 멀어 재무 상태, 건강 상태, 법적 문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재혼해도 재산은 따로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수많은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 번째,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런 게 필요해? 라는 낭만적인 생각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재혼 전 반드시 신용조회를 하세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지, 체납 세금이 있는지, 보증을 선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런 걸 확인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과는 재혼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혼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재산 귀속, 빚의 책임, 간병 의무, 상속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그리고 공증을 받으세요. 세 번째, 재산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공동명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생활비 계좌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관리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재혼 전, 재혼 후에도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법적 위험을 점검하세요. 다섯 번째,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마세요. 사실혼으로 최소 2년은 살아보세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책임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충분히 확인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74세 한모 씨는 재혼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혼을 택했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요. 각자 재산도 지키고 법적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이게 더 현명한 선택 같아요. 사랑과 법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도 법적 책임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상대방의 모든 법적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의 낭만으로 날려버리지 마세요. 여섯째, 외로움의 착각입니다. 외로워서 재혼을 선택했지만 진짜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지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평안하지 못하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괴롭다. 진정한 평온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경로당. 73세 유모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재혼하기 전이 더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더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요. 유 씨는 5년 전 재혼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찾아온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집, 말없는 저녁 식탁, 밤마다 찾아오는 적막함.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외롭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은 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두렵기까지 해요. 유 씨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허한 동거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상태. 이런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부천의 68세 민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민 씨의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식사하고, 낮에는 각자 약속을 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봅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할까요? 난 피곤해. 당신 혼자가. 이런 대화가 반복됩니다. 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외로움을 채워줄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이라는 것을요. 혼자 살 때는 외로워도 자유로웠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지금은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해요. 외롭고 불편하기까지 해요. 외로움 때문에 재혼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나았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해결할 주체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내 안의 공허함이고 그것은 오직 스스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심, 대화, 애정, 확인. 이런 요구는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환상을 현실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혼하면 영화처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손잡고 여행 다니고 저녁마다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70대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연애가 아닙니다. 각자의 고집, 생활 습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이 충돌합니다. 대구의 70세 홍모 씨는 말합니다. 사귈 때는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자신과의 화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후회와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에게 과거의 배우자를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우리 전 남편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재혼 배우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은 대체품일 뿐이라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관계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네 번째,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정서적 결핍 상태입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한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제주도에 혼자 사는 75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구나. 고독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김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꿉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재혼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외로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더라고요. 혼자 늙어가는 게 불안하고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걱정되고. 그런데 재혼이 그걸 해결해 줄까요? 아니더라고요. 김 씨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요양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고 평온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첫 번째, 일상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의 안정을 만듭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재혼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경로당, 문화센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세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외로움을 잊게 합니다. 네 번째, 봉사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 시간은 자신의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인천의 71세 백모 씨는 5년 전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혼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명상을 배우게 됐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서 호흡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백 씨는 혼자 살지만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씁니다. 재혼했으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식사 준비하고 눈치 보고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을 즐기라. 코끼리가 숲속을 혼자 거니는 것처럼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혼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안한 노후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 평온함 위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자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집니다. 그 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죠. 하지만 진짜 평안은 누군가의 손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노년의 사랑은 조금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평생의 신뢰, 가족,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한순간의 감정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소중하지요. 외로움을 달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 혹은 나 자신과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욕심으로 한 번의 선택을 하면 평생의 근심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 한 번의 선택을 하면 평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 아닐까요?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장의 외로움보다 평생의 평온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방향을 찾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평화로운 노년을 응원하며 오늘도 마음이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